자,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소개를 하는 개요 페이지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시작을 해요. 통계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어떤 보편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관찰한다라는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실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사람이 직접 노가다 뛰는 거예요.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설문조사하는 것. 직접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의 그 기온을 측정한다. 이건 사람이 직접 관찰한 거죠. 아니면 내가 주식 가격이 변동되는 거를 분석하고 싶다.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 그럼 이것도 매일매일 그 주식 가격을 내가 직접 확인해 갖고 기록을 해야 돼요. 결국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사람이 직접 노가다를 뛰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온라인 설문조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웹사이트 크롤링이라 그래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긁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수업 중에는 제가 미리 준비된 데이터들을 URL 형태로 배포를 할 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 수업에 사용할 샘플 데이터들을 이만큼을 다 엑셀 파일 형태로 준비를 해놨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통계라는 걸 하는데, 통계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 만약에 -5, -3, -2, 1, 0, 0, 0.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죠.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이것만 가서 알게 뭐예요. 그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요 각각의 요 값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구하고, 정보라는 거는 지금 점점 그래도 0에 점점 수렴하고 있죠. 이게 오늘 기온이에요. 오늘 시간대별 기온이에요. 그럼 그래도 오늘은 처음에 추웠는데 그래도 점점점 날씨가 풀린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적절한 통계 분석, 평균을 내봐요. 11. 11을 전체 2, 넷, 6, 7으로 나누면 이게 오늘의 평균 기온이 되겠죠. -11이네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통계다. 자, 이 통계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학이 들어가는데,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패턴을 요약하고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과정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게 확증적 데이터 분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예제까지는 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1교시 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통계 단계는요, 수집이 끝나고 나면 분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을 해요. 이걸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를 요약합니다. 이 요약하는 단계를 기술 통계 내지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이 데이터 요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낸다라고 치면 만약에 사람들이 받는 월급을 평균을 낸다. 그럼 전체 평균 내지는 연령대별 평균, 그것도 아니면 성별 평균, 그것도 아니면 지역별 평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요약을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찾는 거죠. 이 과정을 되게 그 잘하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한번 시간 내서 나중에 한번 아무 영상이나 제가 채널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 채널하고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중에 지식한입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자, 이 채널을 보면은 아무거나 영상 한번 켜봤어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 요약 결과를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풀어내는 과정, 이거를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유튜브 채널로 혹시 슈카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채널이 이걸 되게 잘해요.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련된 각종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현상을 계속 읽어내려고 하죠. 이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지, 이 채널이 꼭 아니어도 되니까 몇몇 개 그 유튜브 같은 거 좀 영상 길지 않아요. 10분 남짓 하니까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공부 방향성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기술 통계 혹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흔히 추론 통계라고 해요. 추론 통계는 어떤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계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분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처음에 공부하는 건데 통계에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혈액 검사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양성이다, 음성이다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양성이다, 음성이다가 바로 칼같이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양성일 확률 72%, 음성일 확률 28%, 그러니까 양성일 것이다, 이렇게 유출하는 거예요. 즉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머신러닝의 기본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제 모집단과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밑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갑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요 부분과 확증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일부, 초입부, 거기까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학 개론이라는 웬만한 전공서적 한 학기 분량을 열흘 동안 다룰 겁니다.
자, 요 책에, 요 페이퍼에서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앞으로 쓰이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요. 자, 내가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학과 학생의 평균 키. 이거는 못할 거 없죠. 맘먹으면은 학과 학생들 키 조사해갖고 평균 내면 되잖아요. 학과 학생이 많아봐야 뭐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범위를 좀 늘려볼까요?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의 평균 키. 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학생이 전교생이 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설마 모르죠, 당연히.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평균 키. 그래도 좀 있어 보이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모든 국민까지 아닌 범위를 좀 줄입시다. 모든 학생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의 평균 키예요. 자,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부모집단. 근데 모집단의 평균을 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모집단,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전체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너무 커서 개체를 조사할 수 없어요. 물론 유한 모집단인 경우에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유한 모집단을 표현하는 게 학과 학생의 평균 키예요. 근데 무한 모집단 같은 경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이라고 해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조사하기엔 엄두가 안 나죠. 자, 모집단의 평균을 모수라고 합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통계 혹은 머신러닝의 목표는 모수를 밝혀내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모수를 밝혀내는 거야. 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값. 대부분의 경우 알 수 없어요.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거를 뽑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이 한 25만 명이다. 근데 그 학생을 모두 알아낼 수 없으니까 대표로 1000명만 선정해서 평균 키를 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학과별로 대표 10명씩만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낸 작은 소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을 알기 위해 실제로 관측한 모집단의 일부죠, 당연히. 자,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표본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1000명을 선정하는 과정을 확률화라고 하고요. 이 확률적으로 뽑힌 표본을 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거까지는 크게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표본이라는 용어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표본을 내가 뽑아. 우리 학교 전교생에서 표본을 100명만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좀 골고루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좀 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100명의 키가 좀 작은 쪽에 몰려있어. 그럼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리고 성별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좀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 성별에 치우쳐져 있어. 아무리 그래도 평균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키 차이가 좀 나긴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좀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 그런 데서 오는 게 이제 표본 조사의 오차예요. 표본 단위들이 조사 대상으로 제대로 추출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오차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런 걸 이제 표본 편의라고 합니다. 자, 뭐 요런 디테일까지는 뭐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죠.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랜덤으로 막 뽑는 거야. 그거를 단순 랜덤 표집이라고 하고요. 전체 전교생한테 그냥 학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학번으로 그냥 랜덤으로 한 100명 뽑아버리는 거야. 좀 위험성이 있겠죠.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개통추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교생 1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여기서 100명을 그냥 뭉뚱그려서 뽑을 수도 있는데 개통추출법은 일렬로 줄을 쫙 세워요. 그리고 10명만 10번째 한 사람마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제가 징검다리처럼 일정하게 이렇게 뛰어가는 거죠. 그걸 제가 여기에 K라고 표기했어요. K개씩 N개의 구간을. 그러니까 10명마다 한 명씩 뽑는 거예요. 10번째 사람, 20번째 사람, 30번째 사람 순서대로 쫙 나열한 다음 그걸 개통추출법이라고 해요. 집납추출법. 집납추출법은요, 군집을 구분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학과별로 애들을 묶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학과 안에서 랜덤으로 뽑아. 군집을 구분하고 학과별로 나눈 다음에 학과 안에서 단순 랜덤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집납추출법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층화추출법은 이질적인 원소들로 구성된 모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단을 먼저 나누는 게 먼저긴 한데요. 집단을 구별할 때 좀 특성을 부여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키 150 미만, 150에서 170 사이, 170 이상 이렇게 좀 구간을 정해서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계층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자, 지금 키를 구간으로 나눴죠. 그럼 그 구간에서 자, 키 순서대로 쓴 다음에 제일 앞에 사람, 제일 뒤에 사람, 가운데 사람 한 명씩 나와.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거를 층화추출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전부 그 데이터 관련된 학과이신 거죠? 아마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 학과이시면은 학교 다니시는 동안 아마 ADSP라고 하는 자격증을 분명히 도전하실 겁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대학원을 진학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학부 졸업하기 전에 이거 따놓으셔야 돼요. 석사 이상까지 갈 거면 굳이 안 따도 되고요. 요 자격증 범위가 웬만한 그 데이터 분석학과 4년치 수업 분량 맞먹어요. 그리고 원래 코딩 쪽에서는 자격증 안 쳐줘요. 혹시 자격증 공부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자격증 책을 삽니다. 두께 이만해요. 이 책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머릿속에 넣겠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1도 없어요. 그냥 바로 맨 뒷단원으로 가. 기출문제 있거든요. 답만 달달달 외워. 어차피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럼 실무자들은 그거 모를까? 자격증 그렇다는 거? 당연히 알죠. 자격증 많이 따는 거는 그냥 시간 남아 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보통 그 기출문제들을 덤프라고 불러요.
어차피 덤탁 달달달 외우는 거기 때문에 실무 능력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제가 면접을 이름 되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실무자 면접. 그럼 이력서에 자격증 막 써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남아 돌았나 봐요. 그랬어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이 시험은 시험 딱 보고 나면 시험지를 걷어가요. 시험지가 외부 유출이 안 돼요. 시중에 책 보면은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출판사들이 알바 써갖고 사람들을 시험장에 투입을 시킨 다음에 인당 몇 문제씩 외워갖고 나오게 한 거예요. 적어오지도 못해요. 문제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책에 있는 문제가. 그리고 이 자격증은 시험 문제가 한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더라고요.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좀 쳐주는 편이에요. ADSP는 이제 전부 이론 수업, 필기 시험만 보고요. ADP라고 하는 게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걔는 실기도 좀 있어요. 실제로 분석을 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가 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궁금하신 분 있다가 저기 교부타워 사거리에 신논현역 근처에 교보문고 있으니까 요 앞에 있던 영풍문고는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데이터 분석 기사 책 한번 보세요. 책을 딱 피는 순간 이게 과연 데이터 분석책인지 정석인지 분간이 안 갈 거야. 공식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사는 저는 비추고요. ADP까지도 뭐 크게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 정도 딴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데이터 마이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머신러닝에 필요한 기본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하는데 괜찮은 자격증이에요.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거 2번 떨어졌거든요. 저도 학교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도전했는데 한 번은 처음에 갔을 때 시험 점수 졸아갖고 떨어지고 두 번째는 열심히 풀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 PDF로 드리는 것 자체가 저 자격증 책하고 방송대 교환하고 짬뽕한 거예요. 보다 보면은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 자격증에. 자, 넘어갈게요. 통계량. 자, 아까 모집단의 평균을 모수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건 모수예요. 근데 그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개표를 한 100명 정도 뽑아서 걔네들한테 평균을 낸다 그랬죠. 즉 샘플을 한 대상의 평균을 통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 무작위 100명을 뽑아서 걔네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값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100명을 또 뽑았어. 아까 100명 뽑아서 평균 냈는데 100명을 또 뽑았어. 그럼 당연히 평균이 달라지겠죠. 이거는 매번 같을 수가 없잖아요. 100명을 계속 무작위로 뽑으면. 그래서 표본을 새로 뽑을 때마다 통계량의 값이 달라져요.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을 뽑아서 나온 평균, 그걸 통해서 모수를 몇에서 몇 사이다라고 어림잡아서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야. 그거를 수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한 가구당 평균 주거비를 알아보려고 한대요. 근데 전국의 모든 가구 주거비를 설문하는 거는 힘드니까 랜덤으로 1000가구를 뽑아서 주거비를 조사한다.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자, 그럼 이때 모집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고요. 표본은 랜덤으로 뽑은 1000가구. 모수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 주거비. 통계량은 표본 1000가구의 평균 주거비. 자,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랜덤으로 뽑은 1000가구의 주거비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게 보통 데이터 수집입니다. 혹은 측정한다라고 해요. 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서 관측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처리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원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수집은 그냥 무조건 사람이 노가다 뛰는 게 최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학과 평균치 내는 걸로 얘기 돌아갈게요. 전교생 중에서 1000명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나 혼자 그거 다 하기 좀 빡센 것 같아. 그래서 랜덤 추출법이 아니라 일단 집단별로 하려고 학과별로 뽑으려고 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각 학과의 과대라고 칩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야? 과대 불러놓고 각각 들어가서 학과에서 랜덤으로 10명씩만 뽑아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학과에서 10명씩 키를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각자 정리해서 저한테 줄 거죠. 근데 그때 그 조사 형식이 다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은 키를 센티미터로 조사한 거야. 173, 뭐 151, 168 이런 식으로.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은 미터 단위로 조사한 거야. 1.73m, 뭐 1.36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 고지급대로 평균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73 더하기 1.73 이렇게 간다고요. 단위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요. 다른 말, 머신러닝 쪽에서는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 과정의 7할 이상이 이거예요.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그 역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노련함, 경력, 노하우 이런 거는 여기서 나와요. 직접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완성한 머신러닝 모델에서 아파트 주택 가격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것 때문에 10년치 아파트 주택 거래량을 다 수집했거든요. 그걸 단순히 그냥 머신러닝 학습하려면은 예측 정확도가 60%가 안 넘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전처리를 2달 동안 했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중에 96% 나왔어요. 정확도. 그러니까 동네, 평수, 그다음 주변 시설 뭐 이런 거 정보를 입력하면은 대충 이 아파트 거래 가격 얼마입니다라고 나오는 게 정확도가 96% 나옵니다. 전처리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달라져요. 머신러닝 분석은 물론 컴퓨터 성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머신러닝 분석 자체는 학습해서 결과 띄우는 거는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전처리를 2달 동안 했어요. 실제 분석 역량은 여기서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그 처음에 하는 착오가 최대한 많은 머신러닝 그 분석 모형이라고 해요. 최대한 많은 머신러닝 기법을 알면은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처리 기법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머신러닝 공부하면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실무 가면 쓸 것 같아? 학교에서는 공부하면서 써야 돼. 학점 받아야 되니까 써야 돼. 근데 실무 가면 안 써. 왜냐면 요즘 제가 그걸 작년에 처음 봤거든요. 오토 ML이라는 게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1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오토 ML이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딱 때려 박으면은 걔가 알아서 현존하는 모든 머신러닝 분석을 다 돌려, 지 혼자. 그 중에 결과 제일 좋은 거 하나 추천해줘요. 완전 자동화, 전면 자동화. 근데 전처리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정인데 적어도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려면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이런 전처리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구나 라는 거를 감지하는 과정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은 대체로 그래프로 나와요. 자, 이거 아까 하루 종일 얘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데이터 추론이라는 걸 하는 거죠. 데이터 추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볼 거니까 뭐 벌써 얘기해봐야 크게 와닿지 않을 테니까 여기까지 제가 읽지 않을게요. 데이터 추론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기법이 가설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설검정이라고 하면은 전공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튀어나오는 건데 무지하게 헷갈려 그거. 실무 가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A/B 테스트라는 걸로 바뀌어요. 되게 간단해. 자, 짬뽕 짜장면 뭐요? 이게 A/B 테스트예요. 이거를 수백 번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를 것 같은 통계를 뽑는 거예요. 그게 A/B 테스트거든요. 그거를 통계학적으로는 가설 검정 내지는 T 테스트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개론 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우리가 내일부터 뭔가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료 일단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PPT로는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자, 그래도 좀 싫어할 만한 주제. 도수 분포 기억나세요? 이게 내가 알기로 중학교 과정에서 처음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구간을 잡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의 키를 쫙 잡아. 그러면 150에서 160 사이, 160에서 170 사이, 170에서 180 이렇게 해갖고 각각의 구간별로 몇 명 이렇게 만드는 게 도수 분포예요. 내지는 분산도 한번 볼까? 아, 여기는 분산 안 나와 있구나. 여기 있나? 자, 분산의 정의는 실제 내 키가 우리 학교 학생들 평균 키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키에서 평균 키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걸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평균을 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평균 되면 0이에요. 기껏 평균 되는 0이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싹 다 양의 정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값을 양의 정수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절대값. 두 번째, 제곱. 근데 절대값은 매번 수학식 쓸 때마다 짝대기 거야 되잖아요. 앞에 짝대기로 거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가 귀찮대. 그래서 그거를 다 제곱을 시켜. 그래서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그러면 제곱을 했으니까 값이 얼마나 커지겠어, 그렇죠? 거기다 루트를 씌워. 그게 표준조차예요. 계산하세요. 통계니까. 이게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 맞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명령 하나로 퉁칠 거예요. 그냥 대체점 메소드 하면 분산 네가 알아서 다 구하고 표준조차 알아서 구해줘요. 아까 분명히 수학적인 이론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수학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 의미예요. 대신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는 생겨. 메소드 외워야 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직접 계산할래요? 아니면 외울래요? 뭐가 더 좋을 거야? 다들 얼굴에 써 있어요.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나중에 가면은
2단원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의 그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객체의 메서드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numPy랑 판다스라는 것까지는 뭐 딴 게 없고요. 본격적으로 데이터는 이제 전처리라는 부분부터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제가 연습 문제도 준비를 했어요. 이 연습 문제는 실제로 방송대 교재에 있는 문제들 제가 선별해 온 거고요. 이거 풀이까지 같이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문제 내면 이제 풀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하면서 어떤 통계치를 뽑아내는 이런 문제들이 한 5일치 4일차 그때쯤부터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데이터 시각화는 뭐 기본적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각화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래프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래프는 종류별로 다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은 뭐야 왜 그래프 왜 이미지를 못 보여줘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시각화도 갈 거고요. 이거 학교 PPT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할 때 첫 페이지 이거 딱 걸면 되게 있어 보여요. 뭐 그렇게 들어갈 건데 자,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공부하고 왔잖아요. 근데 파이썬에는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없어요. 파이썬 자체로는 데이터 분석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쭉 배우다 보면은 맨 뒷부분에 물론 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패키지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그건 모듈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파이썬 확장팩이에요. 그 확장팩을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패키지가 1번 numPy, 2번 판다스, 3번 매트플롯 lib, 그리고 C보드, 4번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네 가지예요. numPy는 뉴머릭 파이라고 해서요. 거의 웬만한 그 수학과 그리고 기초공학이죠.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그런 학과는 씹어 먹을 정도의 수학 공식들이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그 다음에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통계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파이썬 확장팩이고요. 매트플롯 LI랑 C본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려주는 애고요. SCI 파이는 그 확장된, 쉽게 말하면은 판다스가 탐색 데이터 분석용이고요. SCI 파이가 얘가 그 사이언스 파이인가 그러거든요. 얘가 확증적 데이터 분석용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 안에는 원래 없는 기능인데 누군가가 함수를 겁나 열심히 만들어서 압축해서 어딘가 업로드한 거야. 그게 얘네예요. 그럼 이거를 다운받아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 사용 방법을 이제 앞으로 익혀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코드가 어떤 이론이랑 대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얘네가 파이썬에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PIP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PIP, install, 패키지 이름, numpy. 뒤에 빼기 2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혹시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지우고 최신 버전으로 바꿔라 라는 옵션이에요. 뭐 오늘 바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그래서 예제들마다
패키지 설치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설치 명령어를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 빼기 두 개 업그레이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쭈루룩 설치가 돼요.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었대요. 판다스라는 애도 깔아보면 설치 과정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매 단원마다 확장팩을 하나씩 깔고 그 확장팩의 사용법을 익혀나가는 게 통계분석 코드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교시 때는 간단하게 이제 오프닝 했고요. 2교시 때 앞으로 사용할 프로그램 세팅 했고요. 3교시 때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본 용어들 정리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 수업이랑 타이썬 통계 분석 수업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 수업은 진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지만 우리는 타이썬 확장팩에 어떤 객체가 있고 어떤 메서드가 있다. 그 메서드 파라미터 어떻게 주고 리턴 값 어떻게 나온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각종 통계적인 이론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 수업 기간은 전체 열흘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시간이니까 웬만한 대학교 한 학기 수업 시간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제가 실제로 배웠었던 딱 첫 학기 때 배웠던 통계학 개론, 실제로 방송대 교환 통계학 개론, 그 책을 파이썬 코드로 제가 재해석한 거예요. 전체 수업 내용. 그래서 아무리 좀 개론이라 그러면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건데, 최대한 그래도 흥미를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좀 끌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이미 수업 개강 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보통.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단원별로 지금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한 거니까 열흘 동안 따로 빠지지 마시고 잘 해봅시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넷플릭스 같은 거 가입을 하면 뭔가 영상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루다 결국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난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맨날 거기 내 찜하기 목록 보면 영상 이만큼 있는데 안 봐. 그러다가 가끔 넷플릭스에 공지 떠요. 무슨 영화가 몇 월 며칠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 떠요. 넷플릭스 영구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션 임팔서블 올해 또 개봉한다 그래서 정주행해야지 했더니 그거 2월 13일까지밖에 안 나온대요. 미션 임팔서블이 넷플릭스에 2월 13일 이거 내려간대요. 요즘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안심하세요. 나중에 시간 내서 보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거 보는 사람은 못 봤어 내가. 실제로 제 유튜브 보면 조회수가 1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예요. 조회수 보여요. 이거 빵이잖아. 빵 이거 다 거의 다 안 봐요. 네. 안 지울 거예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루시면은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당장 학교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영상 몰아볼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거는 지금 학업 중이신 분들은 여기서 같이 공부한 거 보면 학교 가면 시험 다 나올 거예요. 몰라, 학교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거 과제나 시험에 나왔어. 학교는 방송대하고 연대였어요. 그니까 웬만하면은 나중에 영상 봐야지라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제 시간에 나오셔서 그냥 현장에서 들으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피치 못할 상황 생기면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의미 자체가 저거예요. 이 얘기는 어제 들은 사람들도 있고요.
1분 남았다. 마블 영화 여러 번 보는 사람 있죠. 저도 영화 보고 나면 나중에 리뷰 영상 유튜브에서 꼭 챙겨보거든요. 그럼 똑같은 영화 두 번, 세 번 보면은 내가 못 봤던 디테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수업에서 놓친 부분 영상 다시 보면서 놓쳤던 디테일을 찾으라고요. 사실은 요즘 중고등학생들 선행학습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선행학습하고 치워버리라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본 수업 때 놓쳤던 디테일을 다시 발견하라는 거래요.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수학 가르치는 정승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저 그 말 되게 공감 많이 했거든요. 이 말 어제 똑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영상 올려드리는 거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 제 시간에 출석하셔서 수업 듣고 나중에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날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난방이 안 돌아가서 완전히 고생했네요. 조심히 가시고요. 내일까지 붙여지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코딩 많이 할 거예요.